안녕하세요. 사연 하나 노래돌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활동하셔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아버님. 제가 이 집안에 냄새 풍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깟 공국 냄새 때문에 내 비싼 가방에 냄새 다 뱄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3일 밤낮으로 기름을 걷어내며 끓인 그 귀한 곰탕솥을 보란듯이 하수구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뽀얀 국물이 시커먼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보는데 마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더군요. 당장 치우세요. 안 그럼 저 이 집에서 나갈 거니까. 그래, 나가거라. 대신 빈손으로는 못 나간다. 내가 내 아들 등골을 빼먹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데가 피눈물로 치르게 해주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시장통에서 시작해 지금은 전국에 50개 매장을 거느린 진국곰탕의 대표, 올해 68 김영철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한식의 대가다 하며 치켜세우지만 사실 저는 그저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평생을 바친 고집센 늙은이일 뿐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핏물을 빼고 팔팔 끓는 가마솥 옆에서 기름을 걷어내며 보낸 세월이 벌써 40년입니다. 제 몸에선 늘 고기 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냄새 덕분에 우리 가족 밥 굶기지 않았고 금쪽 같은 내 아들 민호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으니까요. 제 아들 민호 참 착한 녀석입니다. 어미 없이 자라서 그런지 심성이 여리고 눈물도 많은 아이죠. 그런 녀석이 3년 전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 최미나. 처음 봤을 때는 싹싹하고 말도 잘해서 참 야무지다 싶었습니다. 명품 편집숍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업 수완도 좋아 보였고요. 아버님 하며 콧소리를 내는 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아들 녀석이 죽고 못 산다는데 아비로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해 제 노후 자금을 털어 서울 마포에 있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해줬습니다. 물론 혹시나 하는 마음의 명의는 아들과 저 공동 명의로 해두었지요.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던 걸 저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게 불행의 씨앗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사단은 지난달 제가 고질병이었던 허리 디스크가 터져 수술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생 무거운 쌀가마니와 곰탕솥을 나르느라 제 허리는 이미 사글대로 사가 있었죠.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아들 민호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퇴원하고 혼자 어떻게 지내시려고요? 당분간만이라도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다. 내가 내 집 놔두고 너희들 신혼집에 가서 무슨 청승이냐? 도우미 아주머니 부르면 된다. 아니요, 미나도 그러라고 했어요. 아버님 편찮으신데 어떻게 혼자 두냐고 방도 다 치워놨대요. 네. 아버지, 제발요. 저 불효자 만들지 마시고요. 아들의 간곡한 부탁, 그리고 며느리도 동의했다는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 곁에 잠시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하지만 아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현관에 들어선 며느리 최미나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당혹감과 짜증이 뒤섞인 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짐 가방을 보더니 받지도 않고 대뜸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그 가방 바퀴 밖에서 끌던 거죠? 현관에서 다 닫고 들어오셔야 해요. 저 바닥재 이태리에서 수입한 대리석이라 기스나면 큰일 나거든요. 수술한 허리를 부여잡고 쭈그려 앉아 물티슈로 가방 바퀴를 닦았습니다. 서러움이 울컥 올라왔지만 아들 얼굴을 봐서 참았습니다.
안내받은 방은 북향이라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작은 서재였습니다. 침대도 없이 얇은 요 하나가 깔려 있더군요. 아버님 죄송해요. 게스트룸엔 제 짐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화장실을 건식으로 써요. 아버님 샤워하실 때 물 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되도록이면 거실 화장실 말고 안방 화장실은 아니다. 그냥 거실 화장실 쓰시되 냄새 안 나게 환풍기 꼭 2시간 이상 틀어주세요. 저 냄새에 진짜 민감한 거 민호한테 들으셨죠? 냄새. 그놈의 냄새 타령은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오기만 해도 공기청정기를 강으로 돌렸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면 보란듯이 페브리즈를 뿌려댔죠. 마치 제가 걸어다니는 세균 덩어리라도 되는 양구는 태도에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늦게 퇴근해서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 녀석이 안쓰러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침밥 기대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 커피 한 잔 내려 마시는 게 전부였고 저는 눈칫밥 먹기 싫어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몰래 부엌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먹곤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불 앞에서 곰탕을 끓여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준 사람인데 정작 내 자식 집에서는 따뜻한 국 한 그릇 얻어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연일 야근에 시달리더니 입술이 다 부르터서 들어왔더군요. 살이 쏙 빠져 퀭한 아들 얼굴을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 새끼 먹이는 건데 눈치 볼 게 뭐 있나. 저는 다음 날 아들 몰래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제 가게에서 쓰는 가장 좋은 사골과 양지머리를 한 보따리 사들고 왔죠. 며느리가 친구들 모임에 간 사이 저는 곰탕을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혹여나 냄새가 벨까봐 베란다 문을 활짝 열고 주방 후드를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찬물에 뼈를 담가 핏물을 빼고 첫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부어 끓이고 기름이 뜨면 걷어내고 불 조절을 해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집안의 구수한 육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제게 있어 고향의 냄새이자 사랑의 냄새였습니다. 민호 이 녀석, 이거 한 그릇 먹으면 힘 좀 쓰겠지. 펄펄 끓는 뚝배기를 상상하며 저는 허리의 통증도 잊은 채 꼬박 이틀을 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일째 되던 날 저녁,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완성될 무렵이었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띠리링 마이너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국자를 들고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건 아들이 아니라 쇼핑백을 잔뜩 든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코를 킁킁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이게 무슨 냄새야? 며느리는 마치 지옥 불구덩이라도 본 사람처럼 현관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고 손에 든 명품 쇼핑백을 바닥에 내던지며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말했죠. 이 집에서 고기 냄새, 기름 냄새 절대 안 된다고. 제 말이 말 같지 않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국자를 든 손을 허공에 둔 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요즘 야근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길래 내가 가게에서 제일 좋은 놈으로 가져와서 몰라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 온 집안에 누린내 진동하는 거 안 느껴지세요? 내 옷이랑 거실 커튼이랑 소파에 이 냄새 배면 아버님이 다 세탁비 물어내실 거예요? 이거 다 수입산이라고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엌으로 달려들어 가스레인지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직 펄펄 끓고 있는 뜨거운
곰탕 냄비에 손잡이를 행주로 감싸 쥐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거 안 먹는다고요. 요즘 누가 집구석에서 촌스럽게 곰국을 끓여 먹어요? 질색이야 정말. 그녀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틀 꼬박 핏물을 빼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기름을 걷어낸 제 정성과 사랑이 담긴 그 뽀얀 국물을 가차없이 싱크대 하수구로 쏟아부었습니다. 하얀 김이 확 피어오르며 싱크대를 뒤덮었고 잘 삶아진 양지머리 고기들이 음식물 쓰레기 거름망 위로 툭툭 떨어져 나뒹굴었습니다. 안 된다. 이년아. 이게 어떤 국물인데. 저는 저도 모르게 다급하게 소리치며 며느리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허리의 통증 때문에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빈 냄비를 싱크대에 쾅 하고 던져 넣었습니다. 아, 냄새. 진짜 토할 것 같네. 아버님 때문에 제가 못 살아요. 못 살아. 저 지금 머리 아파서 미칠 것 같거든요. 그녀는 과장되게 헛구역질을 하며 거실 창문을 닥치는 대로 열어젖혔습니다. 찬 바람이 훅 들어와 집안을 채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가운 비수가 꽂힌 뒤였습니다. 하수구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국물. 그건 단순한 음식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기름 냄새 맡아가며 자식을 키워낸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비의 투박하지만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곰탕을 버린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오물 취급하며 버린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여보, 문을 왜 다 열어놨어? 추운데. 퇴근한 아들 민호였습니다. 녀석은 들어오자마자 난장판이 된 부엌과 씩씩거리며 서 있는 아내, 그리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다. 아비가 이런 모욕을 당했는데 아무리 아내라도 한마디는 해주겠지. 민호야. 내가 너 몸보신 좀 시키려고 곰국을 좀 끓였는데. 제가 입을 떼자마자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짓 눈물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흐흐. 나 진짜 못 살겠어. 아버님이 나 무시하는 거 맞지? 내가 냄새 때문에 입덧하는 것처럼 속 울렁거린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일부러 보란 듯이 곰국을 끓이시잖아. 나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아. 뭐? 미나 당신 괜찮아? 아들은 허겁지겁 며느리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데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저에 대한 걱정이나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내의 눈치를 보는 불안함과 이를 만든 저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미나 냄새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굳이 집에서 이런 걸 왜 끓이세요? 드시고 싶으면 밖에서 사 드시면 되잖아요. 꼭 이렇게 사단을 만드셔야겠어요? 뭐라고? 그리고 이거 냄새 진짜 심하긴 하네요. 얼른 환기 좀 시키세요. 미나야, 들어가서 좀 누워 있어. 내가 치울게. 아들은 싱크대에 널브러진 고기들을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밤새 고아낸 그 고기를 쓰레기 취급하며 봉투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콱 하고 막혀있던 숨통이 터지는 대신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이자 미련이었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식구가 아니구나. 그저 냄새나고 귀찮은 짐짝일 뿐이구나.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저 여자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온 제 자신이 사무치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제 뒷모습을 보고도 잡지 않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며느리가 콧소리를 내며 아들에게 투정을 부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머리 너무 아파. 냄새 빠지려면 한참 걸릴 텐데 호텔 가서 자면 안 돼? 그럴까? 아버지 계셔서 좀 그렇긴 한데. 아버님은 주무시잖아. 몰라, 나 여기 있으면 토할 것 같단 말이야. 그들의 대화를 듣는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저는 침대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가지와 지갑, 그리고 아내가 남긴 낡은 사진 한 장만 챙겨 넣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제가 사준 이 집, 제가 사준 저 가구들. 다 놓고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방문을 열고 나오니 아들 내외는 막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가방을 든 저를 보고 아들이 흠칫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시게요? 밤 늦게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놀랄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래. 내 집 놔두고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는 것도 지겹구나. 갈란다. 아니, 아버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미나가 좀 예민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밤도 늦었는데 내일 가세요. 아들은 말로만 저를 잡는 신용을 했지 현관 앞을 막아서지도 제 가방을 뺏지도 않았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잘됐네 하는 표정으로 딴청을 피우고 있었죠. 됐다. 냄새나는 늙은이가 빠져줘야 너희들이 숨 쉬고 살지 않겠냐. 잘 먹고 잘 살아라.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님 안녕히 가세요. 라는 며느리의 영혼 없는 인사가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인생의 이막은 저 배은 망덕한 것들에게 진짜 인생이 뭔지 돈의 무서움이 뭔지 가르쳐주는 것으로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저는 곧장 시내에서 가장 비싼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제 평생의 오른팔인 최 비서였습니다. 최 비서, 자네 지금 좀 내가 있는 호텔로 와야겠어. 일이 좀 생겼네. 수화기 너머로 최 비서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내 며느리. 최미나 그 아이 말이야. 아무래도 냄새가 나. 곰탕 냄새보다 더 구린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네. 그 아이 뒤 좀 캐봐야겠어.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쏟아버린 곰탕값 아주 비싸게 치르게 해주마. 호텔 스위트룸의 정막은 무거웠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쓰린 속을 찬물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콧속에는 그 비릿한 하수구 냄새가 맴도는 것 같았고 눈앞에는 제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던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인가? 아니면 돈이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인가? 평생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직원을 뽑고 거래처를 텄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며느리 될 사람의 속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똑똑. 정적을 깨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회사 감사팀장 출신으로 제가 은퇴할 때 함께 나와 지금은 조용히 제 개인적인 일들을 봐주고 있는 제 오른팔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비서의 표정이 평소답지 않게 어두웠습니다. 회장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내 몸이 문제인가? 자네 표정을 보니 가져온 게 심상치 않은 모양이군. 거기 놓고 앉게.
최 비서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최미나 조사 보고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먹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님. 아니, 최미나 씨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폐업 사실 증명원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폐업이라니? 미나가 운영한다는 그 압구정 편집숍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며느님께서는 매일 아침 숍으로 출근한다고 하셨겠지만 사실 그 가게는 이미 6개월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료가 1년 가까이 밀려 강제 퇴거당한 상태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님 저 숍에 나가봐야 해서 바빠요. 하며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가던 그 모습이 다 연극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동안 꼬박꼬박 집에 가져오던 생활비며 그 사치스러운 명품들은 다 어디서 난 건가? 최 비서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다음 장을 넘겨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알 수 없는 숫자와 그래프가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회장님. 비트코인? 가게가 어려워지자 손실을 만회해 보려고 시작한 모양인데 처음엔 좀 재미를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더 큰 돈을 벌겠다고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썼다가 지난달 폭락장에 전 재산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류를 넘길수록 기가 막힌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아들 민호 몰래 받은 카드 대출, 저축은행 대출, 그것도 모자라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시커먼 먹물로 인쇄된 사채 차용 증사본이 붙어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빚만 원금 5억이 넘습니다. 그중 3억 원이 악질 사채업자들의 돈입니다. 지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아마 며느님은 숨만 쉬어도 빚이 늘어나는 상황일 겁니다. 5억.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만져보기 힘든 그 돈을 저 아이는 도박판 같은 코인 시장에 쏟아붓고 공중분해시킨 겁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토록 집에 있는 저를 불편해했는지, 왜 사소한 냄새 하나에 발작하듯 화를 냈는지, 그건 예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의 공포와 히스테리였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남았습니다. 빚이 있는 건 알겠네. 그런데 그게 나를 쫓아내는 거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있으면 오히려 돈 나올 구멍이라도 있어서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제 물음에 최 비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꺼내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네, 저 최미나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요양원 자리 났나요? 아, 사모님. 네, 경기도 외곽 쪽에 저렴한 곳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동의하셔야 할 텐데. 아, 동의는 무슨. 치매기가 있으셔서 오락가락한다고 하면 돼요. 진단서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볼 테니까 일단 입소 절차 밟아주세요. 그리고 그 집 담보 대출 말인데요. 공동명의자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저한테 위임장 써준 걸로 처리 가능한가요? 제 손에서 툭 하고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냄새나는 늙은이 취급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멀쩡한 시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 요양원에 가둬버리려 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아들에게 사준 그 집, 그 아파트 때문이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저와 아들 공동으로 되어 있으니 제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집에서 쫓아내고 그 틈을 타 아들을 구슬리거나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집을 팔아치울 계획이었던 겁니다. 허허.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돈이 섞이면 피도 섞인다는 말이 있지만 며느리란 작자가 돈 때문에 시아버지를 고려장 지내려 하다니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드님께 바로 알리시겠습니까? 최 비서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들 그 팔불출 같은 녀석이 믿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미나가 그럴 리 없다며 제 말을 의심하거나 며느리가 거짓 눈물로 발뺌하면 그만일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인자한 곰탕집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른 냉혹한 사업가 김영철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섣불리 터뜨리면 재미없지. 저는 최 비서를 돌아보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최 비서 내일부터 당장 실행해. 네. 첫째, 아들놈한테 줬던 법인 카드, 지금 즉시 정지시켜. 둘째, 며느리가 타고 다니는 벤츠, 그거 내 회사 명의로 리스한 거지. 당장 회수해와. 셋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걸어두게. 내 허락 없이는 벽돌 한 장도 못 빼가게 말이야. 최 비서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며느리의 사채 내역서를 손에 쥐고 으스러지게 구겼습니다. 저 아이가 숨통이 조여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을 것 같나? 바로 남편인 내 아들놈이겠지. 그 녀석이 며느리의 실체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해. 무대는 내가 만들 테니 자네는 관객을 준비시키게. 제 곰탕을 하수구에 버렸던 그대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겁니다. 돈줄이 끊긴 며느리가 과연 언제까지 고상한 사모님 연기를 할 수 있을지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다음 날 아침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강남의 한 백화점 명품관이었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를 받은 저는 즉시 며느리가 쓰고 있던 제 명의의 가족 카드와 아들이 회사 임원용으로 받아 며느리에게 쥐어준 법인 카드를 모조리 정지시켰습니다. 며느리 최미나는 그것도 모른 채 스트레스를 푼답시고 백화점으로 달려갔던 모양입니다. 삑비빅. 거래 정지 카드입니다. 네. 정지라니요? 직원분, 다시 한번 긁어봐요. 한도 빵빵한 카드라니까요. 점원의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뒤에 기다리는 손님들의 눈초리가 따가웠겠죠. 그녀는 급하게 지갑에서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가 준 생활비 카드였습니다. 삑비빅. 도난 분실 신고된 카드입니다. 뭐야? 도난? 이봐요, 이거 내 남편 카드라고요. 기계가 고장난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소리를 질렀지만 점원은 냉정하게 카드를 가위로 잘라버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규정상 회수해야 하니까요. 결국 그녀는 골라놓은 신상 가방을 그대로 둔 채 도망치듯 매장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망신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타고 온 검은색 벤츠. 제 회사 법인 명의로 리스해서 우리 며느리 기죽지 말라고 내줬던 그 차 앞을 건장한 남자 2명이 막아 서 있었습니다. 뭐예요, 당신들? 내 차 앞에서? 최미나 씨 되십니까? 진국 곰탕 본사 총무팀입니다. 회장님 지시로 리스 차량 회수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회수? 웃기지 마. 이거 내 차야. 우리 남편이 나 타라고 준 거라고. 차량 명의는 법인이고 리스료는 회장님 개인 계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키 내놓으시죠. 안 주시면 보조키로 가져갑니다. 직원들은 며느리가 악을 쓰며 가방으로 때리려는 것을 가볍게 피하고는 능숙하게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벤츠가 그리고 쇼핑한 물건들을 실어 나를 발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 도둑놈들아, 내 차 내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며느리.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녀에게는 쪽팔림보다 더 큰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돈줄이 끊겼다는 공포. 그리고 오늘까지 입금해야 할 사채이자 300만 원을 막을 방법이 사라졌다는 절망감. 핸드폰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 김 실장 사채.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방법은 단 하나, 남편 이민호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호텔 로비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고 있더군요. 아마 며느리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겠지요.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애간장이 좀 타야 제 말을 들을 테니까요.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카드랑 차를 말도 없이 뺏어가시면 어떡해요? 당장 전화 받으세요. 저는 픽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 돈으로 산 건 내가 도로 가져간다. 억울하면 내 돈으로 사거라. 그 문자가 불씨가 되었을 겁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 며느리는 이제 이판사판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가장 우려했던 그 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퇴근한 아들이 호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잔뜩 화가 난 얼굴이더군요. 아버지, 도대체 왜 이러세요? 미나 지금 집에서 탈진해서 쓰러졌어요. 백화점에서 망신당하고 차까지 뺏기고. 며느리한테 꼭 그렇게 모욕을 주셔야 속이 시원하세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민호야, 내 처가 쓰러진 게 억울해서냐, 아니면 돈줄 끊겨서 무서워서냐? 아버지,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미나 아버지 곰탕 버린 거 죄송해서 며칠 알아누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생활비까지 끊어버리시니까 충격받아서. 아들은 며느리의 거짓말에 완벽하게 속고 있었습니다. 며칠 알아눕기는커녕 제 카드로 호캉스를 즐기고 백화점을 누비고 다녔다는 걸 꿈에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래, 알아누웠다니 안 됐구나. 그런데 민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뭔데요? 카드 다시 풀어주신다는 말씀 아니면 안 듣겠습니다. 내 처. 아니, 최미나 그 아이 말이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더구나.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버지가 멀쩡하신데 무슨 요양원이에요? 못 믿겠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내 동의 없이 이 집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내가 그 증거를. 제가 녹음기를 꺼내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자르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왜 그러세요? 뭐? 미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하시고 혼자 허공에 대고 욕도 하시고 피해망상이 좀 있으신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검사 한번 받아보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저 설마 했는데. 진짜 아버지 좀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선수를 친 겁니다. 자신의 계획이 들통날까봐 아들에게 미리 저를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노인으로 세뇌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 제가 며느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라고 말하면 아들 입장에선 아버지 피해망상이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완벽한 함정이었죠. 제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불신과 걱정,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짐이 되는구나 하는 귀찮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 말이 미친 노인네 헛소리로 들리냐? 아버지,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미나가 뭐가 아쉬워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요? 집이요? 그 집 어차피 나중에 져 주실 거잖아요.
근데 뭘 그걸 팔아먹는다고 의심을 하세요?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오늘 대화 안 통하네요. 카드랑 차 다시 원상복구 안 해주시면 저도 아버지 안 봅니다. 그리고 조만간 병원 예약 잡을 테니까 뇌 검사 한번 받으세요. 미나 말대로 치매 초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들은 매정하게 돌아나갔습니다. 텅 빈 호텔 방에 남겨진 저는 며느리가 쳐놓은 거미줄에 꼼짝없이 걸려든 나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진짜 정신병자가 되고 집은 며느리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일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장사를 해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장사꾼은 손님이 원하는 걸 내어주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법입니다. 아들이 제 말을 안 믿는다면 믿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해둔 폭탄 내일 터뜨린다. 민호가 회사에 있을 시간 오후 2시. 작전 개시해. 여기서 폭탄이란 며느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리고 아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오후 2시. 아들 민호가 제 호텔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한창 일할 시간이지만 제가 지금 안 오면 내 유산은 사회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불이 나게 달려왔더군요. 녀석의 얼굴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쁜 사람 불러놓고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미치겠어요. 미나는 집에서 알아누웠지, 빚쟁이. 아니,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 오지. 도대체 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시냐고요. 아들은 들어오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빚쟁이라는 단어를 얼버무리는 걸 보니 며느리의 채권자들이 벌써 남편인 녀석에게까지 연락을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와 녹음기를 턱 하고 밀었습니다. 앉아라. 그리고 읽어라. 이게 뭔데요? 또 모각서 쓰라고요? 저 안 써요. 읽어. 내 처가 널 그리고 나를 어떻게 기만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란 말이다. 제 고함에 놀란 아들은 쭈뼛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손실 마이너스 98%, 그리고 청산 알림 메시지 캡처본들. 에이, 이게 뭐예요? 코인? 미나가 코인을 했다고요? 5억?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뒷장도 넘겨봐라. 다음 장은 대부업체 차용증이었습니다. 채무자 이름 최미나. 연대 보증인 이민호 본인 몰래 도장 찍힘. 말도 안 돼. 이거 아버지가 조작하신 거죠? 미나가 빚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가게 잘 된다고 했는데. 저한테 매달 생활비도 보태줬는데. 가게는 6개월 전에 망했다. 내가 받은 생활비? 그거 다 돌려막기 한 빚잔치였어. 내 놈 명의로 몰래 받은 카드론, 보험 약관 대출. 그거 다 합치면 내 이름으로 된 빚만 1억이 넘을 거다. 아니야. 아니라고요. 우리 미나가 그럴 리 없어. 아들은 현실을 부정하며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우아하고 능력 있다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도박 중독자의 빚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지요. 그래, 서류는 못 믿겠지. 그럼 이건 어떠냐? 내 마누라 목소리는 알아듣겠지?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최 비서가 며느리의 핸드폰을 복제했다는 며느리가 친정 엄마와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아,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그 노인네가 갑자기 카드를 정지시켰다니까? 차도 뺏어가고. 아우, 진짜 노망이 났나? 미나야, 그러게 내가 평소에 좀 잘하랬잖아.
그러다 그 집 안 주면 어떡할래? 안 주긴 뭘 안 줘? 민호 그 멍청한 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 몰라? 내가 오늘 밤에 알아눕는 척 좀 하면서 울어주면 내일 당장 가서 지 애비 멱살이라도 잡을 놈이야. 호구잖아, 호구. 그래도 불안하다. 빨리 처리해. 안 그래도 요양원 알아봤어. 치매 진단서만 끊으면 강제로 쳐넣을 수 있대. 그 노인네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고 아파트 팔아서 내 빚부터 갚고 이민 가버릴 거야. 지긋지긋한 곰탕 냄새, 진짜 역겨워서 못 살겠어. 호텔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민호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멍청한 놈. 호구. 아들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녹음 속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여보, 자기야 하며 사랑스럽게 부르던 아내가 뒤에서는 자신을 호구라 부르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한다던 아버지를 노망난 노인네라 부르며 강제 입원을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아들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내 처가 어제 나한테 곰탕 쏟아부으면서 했던 말 기억하냐? 냄새 난다고 했지? 그 냄새가 싫어서 날 내쫓으려던 게 아니야. 돈 때문이다. 이 집을 팔아치우는데 방해가 되니까 날 치우려 했던 거야. 아들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병신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녀석은 가슴을 주먹으로 퍽퍽 내리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아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인 처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내가 흘려야 할 건 눈물이 아니라 내 처가 싸지른 똥을 치울 땀이다. 저는 녀석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라. 가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저 여자가 지금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택해라. 저 여자랑 같이 빚더미에 깔려 죽을 건지 아니면 이 아비 손을 잡고 사람답게 다시 살 건지. 아들은 눈물을 훔치며 도끼 서린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에 빠졌던 녀석의 눈에서 처음으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갈게요. 가서 끝장을 볼게요. 아들은 서류 뭉치를 챙겨 들고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아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위태롭지만 단호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간 문을 바라보며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그래, 가서 지옥을 맛보고 오너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이제 아들의 집에서 벌어질 2차전이 남았습니다. 거짓 가면을 쓴 며느리와 진실의 칼을 쥔 아들의 정면 충돌. 과연 며느리는 자신의 비밀이 다 까발려진 상황에서 어떤 발악을 할까요? 그 시각 아들 민호는 지옥이나 다름없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제가 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등 뒤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녀석은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내던진 명품 쇼핑백들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안방에서는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픈 척 알아누워 있다던 며느리였습니다. 아, 글쎄. 그 노인네가 카드를 막았다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오늘 밤에 남편 놈 달달 볶아서라도 돈 받아낼 테니까. 아, 알았다고. 이자 주면 될 거 아냐? 방문 틈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모습은 가관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기는커녕
화장대 위에 있는 폐물들을 가방에 쓸어 담으며 누군가와 악을 쓰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사채업자에게 이자 독촉을 받고 있는 거겠지요. 민호는 방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누구야? 엄마야. 당신 언제 들어왔어?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전화기를 숨기며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다구니를 쓰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아픈 척 연기를 시작하더군요. 여보. 흑흑. 왔어? 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버님은 카드 다시 풀어주신대. 나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들은 대꾸 없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봉투를 며느리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악,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지. 어디서 끝까지 연기질이야? 이거 안 봐?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 가상화폐 손실 내역, 사채 차용증, 요양원 입소 상담 내역. 그 종이들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뒷조사했어? 뒷조사? 내 입으로 그랬지? 내가 호구라고. 멍청해서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그래, 나 호구 맞다. 너 같은 여자를 믿고 내 아버지 가슴에 못 박은 천하의 등신이지. 아들은 바닥에 떨어진 녹음기를 발로 차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요양원? 우리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서 가도? 그리고 이 집 팔아서 도망가?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모든 게 들통났다는 걸 깨달은 며느리. 더 이상 숨길 것도 연기할 필요도 없어진 그녀는 이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다 알았네. 그럼 얘기가 빠르겠네. 그래. 나 빚 좀 졌다. 코인 좀 했다. 그게 뭐? 남자가 쪼잔하게 그거 좀 해결 못 해줘? 시아버지가 돈 좀 있다며. 곰탕 팔아서 번 돈 무덤에 싸 짊어지고 갈 거야? 며느리가 죽게 생겼는데 그깟 돈 몇 푼이 아까워. 뭐? 몇 푼? 솔직히 말해서 당신 능력 쥐뿔도 없잖아. 시아버지 빨로 회사 다니고 집도 시아버지가 해준 거잖아. 나 같은 여자가 당신이랑 살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당장 아버님한테 가서 돈 받아와. 5억이면 되니까. 아들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평생 누구를 때려본 적 없던 유약한 아들이 생애 처음으로 분노를 담아 아내의 뺨을 올려붙인 겁니다. 너랑은 끝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뭐? 나가? 웃기지 마. 나 절대 못 나가. 갈 데도 없어. 안 나가? 좋아. 그럼 경찰 부를까? 사기 결혼에 존속 협박에 가정폭력. 아니, 사채업자들한테 여기 있다고 내가 직접 신고해 줄까? 사채업자라는 말에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나면 그녀는 정말로 빚쟁이들에게 뜯어먹힐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짐 가방, 아니 방금 그녀가 폐물을 쓸어 담던 그 가방 하나만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으로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위자료? 꿈도 꾸지 마. 오히려 내가 쓴 내 돈 10원 한 장까지 다 토해내게 만들 거니까. 여보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봐줘. 며느리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아들은 매정하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나쁜 놈아.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며느리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 하지만 아들은 문에 기대어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마무리가 남아 있었죠. 며칠 후 법원에서 집행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가 쓴 사채 빚, 그리고 제가 건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인해 아파트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며느리가 아끼던 명품 그릇까지 온 집안이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파트 경매날. 아들과 공동명의였던 그 아파트는 며느리의 빚 때문에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입찰 법정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지만 낙찰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낙찰자 김영철님. 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샀던 그 집을 다시 제 돈을 주고 낙찰받았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내 아들의 흔적이 사라질까봐, 그리고 며느리가 쥐꼬리만 한 지분이라도 챙겨가는 꼴을 못 보겠어서 제가 회수한 겁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텅 빈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휑한 거실. 바닥에는 뜯겨나간 압류 딱지의 자국들만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바로 그날 며느리가 곰탕을 쏟아버렸던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졌지만 제 코끝에는 여전히 그날의 비릿한 하수구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싼 수업료 냈다 셈치자. 집은 되찾았으니 됐다. 하지만 집은 되찾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제게 면목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오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혼, 파산, 그리고 잠적. 제 아들은 인생의 밑바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녀석은 제게 알리지 않았지만 저는 최 비서를 통해 녀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주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고시촌. 보증금도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창문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방. 그곳이 제 아들 민호가 스스로 선택한 유배지였습니다. 한때는 대기업 과장 명함에 외제차를 몰고 주말이면 골프를 치러 다니던 녀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녀석의 일터는 새벽 인력 시장과 택배 물류센터였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속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말끔했던 피부는 거칠게 탔고 손에는 온통 긁히고 찢어진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던 몸에는 땀의 쩐 작업 조끼가 걸쳐져 있었죠. 최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 두셔도 괜찮겠습니까? 지난주엔 상하차 작업하다 허리를 좀 삐끗한 모양입니다. 파스 한 장 붙이고 끙끙 앓았다는데 몰래 약이라도 좀 보내줄까요? 제 마음인들 편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뜨끈한 밥 먹이고 폭신한 침대에 재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놔두게. 지금 도와주면 그놈은 평생 내 아들이 아니라 돈 많은 노인네의 기생충으로 살다 죽을 거야.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저는 밤마다 아들이 있는 고시원 쪽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만 응원했습니다. 버텨라. 제발 버텨다오. 그 시각 아들 민호는 지독한 고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돌아온 좁은 방.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녀석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문득 녀석의 눈에 편의점 도시락 국물. 위로 떨어지는 자신의 땀방울이 보였을 겁니다. 뚝, 뚝. 그 짠 땀방울을 보며 아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먹고 자랐던 그 곰탕. 아버지가 새벽 4시부터 가마솥 앞에서 흘렸던 그 땀방울들이 모여 만든 그 국물이 얼마나 귀하고 무거운 것이었는지를요. 아, 아버지.
아들은 먹던 밥을 내려놓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버지가 3일 밤낮 끓인 곰탕을 아내가 하수구에 버릴 때 자신이 했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그냥 사드세요. 냄새나게 왜 그러세요? 그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키워낸 치열한 삶의 증거였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고 더럽다 여기며 외면했던 자신의 지난 날이 사무치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친놈이었어. 죽일 놈이야. 좁은 고시원 방 얇은 벽 너머로 들릴까봐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아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 꺽꺽거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탕진해버린 아버지의 청춘,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의 가식에 놀아나 아버지를 버리려 했던 폐륜. 그 죄책감이 뼈를 깎는 고통이 되어 아들의 밤을 지새우게 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의 폭염을 물류창고 찜통더위 속에서 버텼고 겨울의 칼바람을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견뎌냈습니다. 어느 날 최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식당? 홀서빙 말이냐? 아닙니다. 주방 설거지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곰탕집에요. 뭐? 곰탕집? 네, 유명한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시장통에 있는 아주 낡고 허름한 국밥집입니다. 거기서 막내로 들어갔답니다.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편한 길 다 놔두고 하필이면 아비가 걸었던 그 힘들고 고단한 길을 택하다니요.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종일 기름 냄새를 맡아가며 남이 먹은 그릇을 닦는 일. 아들은 몸으로 배우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을 키웠는지, 그 국물 한 방울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녀석이 진짜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구나. 아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엔 50만 원, 다음 달엔 70만 원. 채무 상환이라는 입금자명과 함께요. 며느리 때문에 날린 돈에 비하면 턱도 없는 푼돈이었지만 제게는 그 어떤 수십억짜리 수표보다 값진 돈이었습니다. 그 돈에는 아들의 땀과 눈물과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가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 1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굵어진 하지만 한층 단단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입니다. 건강 하신가요? 그래. 나는 잘 있다. 너는 밥은 먹고 다니냐? 네. 아버지,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한테 식사 한 끼 대접받으실 수 있으세요? 식사? 네. 제가 일하는 가게 말고 제가 사는 옥탑방에서요. 제가 직접 끓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용기를 낸 겁니다. 저는 짐짓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래. 주소 찍어 보내라. 까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오는 날이. 주말 오후 저는 아들이 알려준 주소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달 동네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좁은 골목을 지나 다다른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탑방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턱끝까지 찼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녹슨 철대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네, 나갑니다 하는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1년 만에 마주한 아들의 얼굴. 그 뽀얗고 유약하던 귀공자 같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햇볕에 그을려 까무잡잡해진 피부, 눈가에 잡힌 자잘한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눈치만 보던 흐리멍덩한 눈이 아니라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단단한 사내의 눈빛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누추하지만 제가 청소는 싹 해놨습니다. 옥탑방은 작았지만 티끌 하나 없이 정갈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교자상이 펴져 있었고 부엌 쪽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뚝배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냄새. 그건 바로 곰탕 냄새였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금방 내오겠습니다. 아들은 뜨거운 뚝배기를 맨손으로 척척 옮겨 제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뽀얀 국물에 곰탕, 그리고 소박한 깍두기 한 접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시장통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아버지처럼 3일 밤낮은 못했지만 그래도 어제 새벽부터 핏물 빼고 기름 걷어가며 끓였습니다. 아들은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수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후후 불어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며 얼어붙었던 제 가슴을 녹여내렸습니다. 투박하지만 깊은 맛. 화려한 기교는 없지만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정직한 맛. 그건 제 젊은 날의 맛이자 아들이 지난 1년간 흘린 땀방울의 맛이었습니다. 맛이 어떠세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툭 하고 뚝배기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간이 딱 맞는구나. 그 한마디에 긴장하고 있던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흐흑,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은 밥상머리에서 제 무릎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 귀한 걸, 이 정성이 들어간 걸,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제가 미쳤었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뜨거운 불 앞에서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그 피땀 어린 돈을 제가 똥물에 버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아들의 굵은 손마디, 온통 굳은 살이 박이고 베인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제가 맞잡았습니다. 1년 전 제 곰탕을 쓰레기 취급하던 그 손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상을 차려낸 효자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평생 수만 그릇의 곰탕을 팔았지만 오늘 내가 끓여준 이 한 그릇이 내 인생 최고의 진국이다. 이걸로 됐다. 다 갚았다. 우리는 좁은 옥탑방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의 곰탕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진 부자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접착제였고 아들의 지난 과오를 씻어내는 성수였습니다. 그 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제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힘으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며 작은 곰탕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제가 도와주려 했지만 극구 사양하고 자신이 모은 돈과 대출을 보태 시작한 아주 작은 가게입니다. 하지만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은 줄을 서서 먹는 대박집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제 곰탕을 하수구에 버렸던 며느리 최미나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의 어느 유흥가 식당에서 주방 아줌마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운 손으로 명품 백 대신 고무 장갑을 끼고 하루 종일 남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치우고 있다더군요. 아직도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월급의 반은 압류당하고 단칸방에서 소주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그녀가 버린 건 곰탕이 아니라 자신의 복이었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겠지요. 저는 요즘도 가끔 아들의 가게에 들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는 아들의 모습을 볼 때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때로는 배신감에 가슴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엔 아들이 끓여주는 뜨끈한 곰탕 한 그릇에 소주 한 잔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속 든든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곡은 싸이의 아버지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